perhaps the most inhumane and vicious crime that I have handled out of the thousands of cases that I have seen. 영화 랭킹쇼,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정말 보고 나면 한동안 기분이 가라앉는 작품들을 골라봤습니다. 선정 기준은 단순히 잔혹한 사건이냐가 아닙니다. 오늘 순위의 핵심은 사건의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실종, 평범한 가족, 평범한 이웃, 평범한 연애처럼 보였는데 파고들수록 우리가 믿고 있던 관계와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품들입니다. 오늘 순위는 해외 평단과 관객 평가, 사건 자체의 충격도, 다큐멘터리로서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스트는 장편 다큐 시리즈는 제외했습니다. 한 편짜리 영화로 끝나는 범죄 다큐멘터리만 골라봤습니다. 그럼 한국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충격적인 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베스트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hat happened? Jen? 10위는 연인 스토킹 살인입니다. 처음 이 작품은 아주 현대적인 이야기처럼 시작합니다.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하려는 한 남자가 온라인 데이팅을 시작합니다. 그는 두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비교적 가볍게 만난 상대, 또 한 명은 진지하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대입니다. 처음에는 흔한 삼각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문자들이 쏟아집니다. 집착, 협박, 질투, 욕설, 위협. 단순히 기분 나쁜 메시지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공격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진 뒤에도 그 여성의 휴대폰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여성인 척하고 있는 걸까요? 연인 스토킹 살인은 연애 다큐처럼 시작해서 스토킹 스릴러가 되고 마지막에는 실종과 살인 사건으로 변합니다. 무서운 건 범인이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우리가 매일 쓰는 앱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건의 반전도 강하고 특히 후반에 범인의 집착이 얼마나 길고 치밀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9위는 미싱, 루시 블랙맨 실종 사건입니다. 이 작품은 2000년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루시 블랙맨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루시 블랙맨은 영국 출신의 21세 여성으로 일본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처럼 보였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낯선 도시에서 연락이 끊기자 가족은 영국에서 일본으로 날아오고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Police have made a public appeal for information about a 21-year-old British woman who went missing in Tokyo 11 days ago. 그런데 사건을 추적할수록 수상한 남성이 떠오릅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며 여러 여성들과 접촉한 정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시 블랙맨 사건은 한 여성의 실종을 넘어 일본 사회의 치안 이미지, 외국인 여성 노동, 성범죄 수사, 언론의 시선까지 얽힌 사건으로 커집니다. 이 다큐의 장점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루시의 가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실을 찾아갔는지, 일본 경찰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차분하다고 해서 충격이 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차갑게 정리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私にね、防犯カメラの操作がちゃんとやったのかとか、その時は日本はプライバシーの関係でそう簡単には普及がね進んでないんだという説明をしましたし、ロンドンには辻々にカメラがあるよ、あれは全部日本製だ。 8위는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는가입니다. 이 작품은 캐나다에서 벌어진 제니퍼 펜 사건을 다룹니다. 시작은 9.11 신고입니다. 제니퍼 펜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 부모가 총에 맞았다고 신고합니다.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처음 제니퍼는 끔찍한 가정침입범죄의 생존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진술이 조금씩 맞지 않습니다. I yelled out for her. And a couple more pops. 제니퍼의 삶도 겉으로 보였던 것과 달랐습니다. 부모에게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학업, 연애,
진로, 가족관계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이 사건은 강도 사건에서 가정 내부의 비극으로 바뀝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물론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큐는 제니퍼가 어떤 압박 속에서 거짓된 삶을 만들었는지, 그 거짓말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What happened? Jen? 7위는 살인 간호사를 잡아라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런 사건을 다룹니다. 컬런은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는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환자를 돌보던 사람이 환자를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찰스 컬런은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근무한 병원들에서 의심스러운 죽음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즉각적으로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 병원은 조용히 그를 내보냈고 그는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생깁니다. 범인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이 작품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죽였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의료기관의 평판, 책임 회피, 내부 고발의 어려움, 병원 간 정보 공유의 부재가 범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영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를 본 분들이라면 이 다큐가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극영화가 인물의 심리를 드라마로 풀었다면 이 다큐는 실제 수사와 증언, 그리고 병원 시스템의 허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여줍니다. 6위는 완벽한 이웃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이웃 간 갈등과 총격 사망 사건을 다룹니다. 제목은 완벽한 이웃이지만 사실 작품이 보여주는 건 정반대입니다. 이웃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쉽게 적대와 공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살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이웃 간의 불만, 경찰 신고, 사소해 보이는 다툼, 이런 일상적인 갈등이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종적 긴장, 총기 소지, 정당방위법, 경찰의 대응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결국 어느 날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총성이 울립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 바디캠 영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사건을 누군가의 회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신고 현장과 경찰 대응을 직접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방식 때문에 영화는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해외에서는 이 작품이 단순한 범죄 다큐를 넘어 미국 사회의 총기 문화, 인종 갈등, 정당 방위법의 문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썬댄스에서 주목받았고 평단 반응도 매우 강했습니다. And so I don't even actually remember picking up the gun. I just remember shooting. Someone's dead. Oh, Jesus Christ. Say hi, Cece. Say hi, Bells. Hi, Bill. No, you gotta say hi. Hi. 5위는 아메리칸 머더 이웃집 살인사건입니다. 이 작품은 셰넌 와츠와 두 딸의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실종 사건처럼 시작됩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사라졌고 남편은 카메라 앞에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큐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한 이 이미지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 SNS 영상, 부부의 메시지, 아이들의 모습, 친구들과의 대화,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수록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작품은 재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경찰 바디캠, 통화 녹음, 뉴스 영상 등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관객은 마치 한 가족의 디지털 흔적을 따라가며 파멸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가족이라는 공간 때문입니다. 보통 범죄 다큐에서 우리는 낯선 범인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안전해야 할 집, 가장 믿어야 할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줍니다.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슬픈 작품입니다. Perhaps the most inhumane and vicious crime that I have handled out of the thousands of cases that I have seen. 4위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작품은 불임 전문의 도널드 클라인 사건을 다룹니다. 시작은 한 여성의 DNA 검사입니다. 요즘은 자신의 조상이나 가족 뿌리를 알기 위해 DNA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검사 결과를 보고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결된 이복 형제자매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 한 불임 전문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의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은 의사를 믿습니다. 의사는 전문의였고 병원은 신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환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자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섭니다. 이 작품은 피가 튀는 살인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면 굉장히 깊은 불쾌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단순히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여성들, 그 가족들,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평생 믿고 살아온 정체성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해외에서는 이 사건을 생식권과 의료 권력의 공포로 많이 다뤘습니다. 단순히 충격적인 실화가 아니라 법이 기술과 윤리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3위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작품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텔레그램, 익명성, 가상화폐, 협박, 성착취, 집단 가담이 결합한 디지털 성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다큐는 이 범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합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익명 채팅방에서 거래하고 소비하는 구조. 이 범죄의 공포는 한 명의 악마가 아니라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가담한 시스템이라는 데 있습니다. 작품은 피해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이 사건을 추적한 기자들, 대학생들, 경찰 수사관들의 노력을 중심에 놓습니다. 누가 이 방을 만들었는가? 돈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익명지에 숨어있던 운영자는 어떻게 붙잡혔는가?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범죄 다큐이면서 동시에 추적 스릴러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일 수 있지만 해외 관객에게는 이 작품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N번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시대 전체의 문제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익명성, 플랫폼, 디지털 흔적,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가 범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위는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체조계를 뒤흔든 레리 나사르 성폭력 사건을 다룹니다. 나사르는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였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그를 의사로 믿었습니다. 부모들도 그를 믿었습니다. 협회도 그를 권위 있는 전문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뢰의 구조 안에서 오랜 기간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끔찍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올림픽과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혹독한 훈련을 견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체조계는 강한 규율, 침묵, 순종, 성과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는 범죄자 한 명의 악행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가? 왜 신고와 의심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멈추지 않았는가? 왜 피해자들의 말보다 조직의 이미지가 먼저였는가? 해외 평단에서 이 작품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고발 다큐가 아니라 스포츠 시스템 안의 권력 구조와 침묵의 문화를 깊이 있게 보여줬다는 점이 강하게 평가됐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you were first informed about this abuse on June 17, 2015. Is that correct? 1위는 사진 속의 소녀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범죄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방식이 가장 충격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시작은 한 젊은 여성의 죽음입니다. 한 여성이 길가에서 죽어가던 채 발견됩니다. 곁에는 그녀의 아들이 있고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도 맞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도 수상합니다.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정말 남편일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어린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작품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 납치, 신분 조작, 장기적 학대, 가족의 붕괴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름과 과거의 정체성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소녀는 누가 죽였는가 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성은 누구였는가?
그녀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어떤 삶을 빼앗겼는가? 이 작품은 범죄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존재를 되찾는 이야기처럼 진행됩니다. 해외 평단에서도 이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건 자체의 충격도 크지만 피해자를 단순한 범죄의 희생자로 소비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과 삶을 복원하려는 태도가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She was just 20 years old when she died in 1990. And it wasn't until June 2017 that we could change her tombstone and finally put her real name there.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넷플릭스 범죄 다큐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작품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불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드테이스트였습니다.